안녕하세요. 박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710 대책까지 또 나왔습니다. 22번째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참 한심하죠. 이 정부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22번을 나눠보면 근 2개월 만에 하나씩 나온 거죠. 2개월 만에. 대책도 또 아니고 또 보안 대책 또 나온대요. 그렇죠. 영화 후속편 나오는 것보다 더 빨라요. 이게 과연 대책인지 그냥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정책을 세울 때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요. 자, 네. 목표는 세 가지예요. 지금 현재 집값을 떨어뜨릴 거냐. 네. 라는 1번의 목표. 두 번째 목표는 보합을 유지시킬 거냐. 세 번째는 이 목표를 갖고 상승시킬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들면 구들장이라는 데다가 불을 넣었어요. 계속 불을 넣어서 온도를 너무 차니까 일단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네. 되니까 계속 네. 뭐 최경환 부총리가 그래서 지금 집 안 사면 바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호재를 줬죠. 그렇죠. 호재를 그렇죠.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호재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네. 불을 빼는데도 구들장이 뜨거워. 그렇죠. 냉각을 한번에 안 시켜야 되지. 돼. 그렇죠. 네.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다 수가 읽히는 정책들이죠. 지금 정책은 분명히 집값을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키겠다,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번 정권에서 52%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아직 다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네. 처음부터 그럴 의향도 없었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예 의향이 없었죠. 의향이 집값을 뭐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의향이 제일 처음부터 없었어요. 두 번째 보합을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하는 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렇게 올라가 보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렇게 안 써봤으니까.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 항상 저도 이제 그 분양권 강의를 할 때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수강생들한테 매번 물어보거든요. 이건희, 지금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오래 갈 거냐? 이재용은 앞으로도 몇 번 정권이 바뀌어도 걔는 살아남아. 맞아요. 정권은 가봐야 5년에서 10년인데 그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총리서부터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집값 그래서 올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뭐, 올라갈 걸 자기네들이 예측한 거죠. 자기네들은 뭐 뻔히 아니까 예측한 거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니까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안 팔죠. 예측. 그 정권은 짧고, 뭐, 재산은 긴데, 집에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청와대 얼마나 있을래? 이 얘기부터 나올 텐데. 그렇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이번에 발표한 거가 네 가지 뭐 주하는 사항이죠. 공급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언제 시행할 거냐. 네. 시행이 1년 뒤로 유예를 했어요. 내년 유예를 했죠. 예.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해서 6월 1일 하겠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법이 통과돼야 돼요. 올 7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도 일단 뭐 다수가 여당인데 통과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 없을 것 뭐냐면 같은데? 2022년에 뭐가 있냐면 2022년 3월에 네. 대선이 있어요. 대선. 예. 우리한테는 대선이 있다. 대선이 있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완화 정책을 해야 돼요. 네. 당연히 그러겠죠. 표 잡아야 되니까요. 표 잡아야 되니까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환원시키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지. 잘못했다, 환원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내년에 가면 어쨌든 내년 6월부터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거고 대선 전국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왜?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해봤자 불과 1년 조금 남았는데 이런 그러니까 상황에서 거짓말이지. 그새 막 또 해서 지금 뭐 6% 나왔어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2.7% 뭐 3% 가다가 지금 막 6%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1년 또 안 돼갖고 금방 이제 또 대선 앞두고 해서 뭐 완화 정책하고 막 이래 그럼 너무 온탕 냉탕 아닙니까 이거? 종합부동산세 상승시킬 겁니다. 왜? 그동안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승시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상승시키는 거 잠깐 누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뭐 돈이 풀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돈이 뭐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지금 토지세 풀리고 지금 뭐 생활지원금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은행 이자는 낮고 뭐 그렇다고 뭐 주식하기에는 어렵고. 그렇죠. 부동산 하던 사람은 결국 부동산에다 손대지 갑자기 뭐 난데없이 뭐 주식으로 한다든지 난데없이 뭐 비트코인 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아는 바닥으로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또 그 돈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남이라는 데는 규제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꺾일 게 아닙니다. 강남 살아보면 좋잖아요. 살아보면 좋죠. 예. 우리도 지금 강남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살아보고 좋고 여기 뭐 편의시설 다 있고 아유, 그럼요. 제일 통화로 좋아하는 맛집도 진짜. 많고 예. 술집도 많고 뭐 다양한 거 많은데 네. 어디 가면 골라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학교도 좋지. 네, 술집도 핑계도 좋죠. 좋잖아요. 예. 가면 얼마나 녹지율도 강남과 굉장히 높습니다. 녹지율이. 그거를 어떤 장관이 나와서 꼭 그렇게 강남 살아야 되냐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강남 좋은 줄 몰라서 그런 건가? 지금 그렇게 말한 놈 지금 중국에 가 있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 진짜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계속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 밖으로. 왜냐면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전세 금액 올라가고 그러면은 쫓겨나야지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도 집이 못 사. 나가도 우선 청약 접수가 안 되고. 청약 점수요. 우선 청약 점수가 안 되고 싸게 공급하지도 않고. 정부가 주는 청약 점수라도 좀 싸게 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 준다고 하지만 그 혜택 준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한테 공급한다고 하는 게 2, 3년 후에요. 3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이. 빨라야. 그렇죠. 네, 빨라야. 지금 선분양하고 뭐하고 해서 빨라야. 빨라야 이제 2, 3년 후인데 일반 재개발이나 서울에 있는 것들은 다 후분양으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뭐 다 후분양 갈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재건한 데는 다 후분양으로 갈 거고 이번 정권 피하면 되니까 이제 민간주택이나 3기 신도시나 이제 선분양 갈 텐데 선분양 가면 거기도 최소한 평당 한 1,500 이상을 가게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5구나 8사를 사기 위해서는 4억대까지 돼야 되는데 4, 5천 이상은 또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또 뭐냐면 그만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융자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들어갈 집을 그만큼 마련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들어가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정부를 차근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다리는 분들은 또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를 계속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다가구 쪽은 규제를 안 했어요. 다세대 다가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세대 다가구 반드시 또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믿지 말고 엄마 아빠 찬스 사용해서 다가구 사세요. 다세대 사세요. 엄마 아빠 찬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신탁 등기라는 게 있고 피해갈 방법은 많습니다. 부자들이 쓰는 방식을 항상 부자 옆에 있으면 부자 쓰는 방식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럼?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박사님한테 좀 많이 문의를 하세요. 일단 저는 요번에 그 신도시랑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도시를 만드는데 사실 이 신도시가 서울시 다 외곽이잖아요. 옛날에 그 청계산 입구역 맨 처음에 막 지하철역 생기고 그때 막 보금자리에서 그린벨트 플러스 만들고 했을 때 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부동산에. 근데 그때 했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강남까지 말 그대로 그냥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뭐 하남, 교산, 뭐 왕숙 뭐 이런 데 하게 되면은 GTX가 뚫린다 할지라도 그래 시간은 단축을 시킬 수는 있어요. 시간은. 근데 GTX를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그냥 태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교통비가 또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또 요번에 얘기가 나온 게 신혼부부 특공은 더 이상 신혼부부 특공도 아니래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애 하나 낳고서 신혼특공은 너무 흔하니까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버린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분양권 강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진짜 3040을 완전히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책 세우는 사람이 자기가 3040을 모르거든. 아, 자기는 있거든.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씀하시던 그 그렇지. 세대 그분들 때문에. 옛날에는 가능했어. 지금도 뭐면 가능해.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넥타이 맨 사람들의 가장 그 기본이 탁상공론이고 지들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 한 번도 안 나가보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아니 뭐 기자도 요즘 뭐 부동산도 안 나가고 그냥 전화로 해서 그냥 다 물어보고 끝나는 마당인데요. 뭐. 자 어쨌든간 이번에 그 대책 발표를 한 거를 보니까 이제 후속으로 나온 게 결국은 전방위적인 세제 압박. 예. 결과적으로 예상된 거죠. 네. 이게 예상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가
710 좋다 이거지. 710 좋은데 문제는 710이 시행되기까지 정부의 의도는 그거예요. 다주택자가 이렇게 중과세도 하고 취득세도 올리면 반드시 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안 떨어질 거다. 제가 강남 사는 사람이라도 저는 안 팔아요. 저 같으면. 예. 뭐 2, 3년만 몇천 더 넣으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 주변에도 많은데 50채, 100채씩을 갖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각 이름으로 분산을 시켰어요. 뭐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 그다음에 개인 명의, 가족 찬스, 네. 그다음에 법인. 그러다 보니까 몇 개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몇 개씩 팔아서 1년에 견뎌내겠다. 1년에 10개씩 팔아도 10년은 견딘다. 뭐 그 사이에 올라갈 거니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군요. 말 그대로 10년 있으면 올라가죠. 왜냐면 지금 10년 이전에 시세를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정책을 짠 거예요. 실수요자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실입주 하라 이거예요. 실입주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돈이 없고 자금력이 약한 사람이 전세, 월세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전세가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매매 가격을 또 같이 밀어 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거고 이거 뭐 22번째 나오는데 23번째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이 역풍선 효과 일어나고 우리가 가장 심하게 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나는 아파트에다가 대입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18평 이상, 18제곱미터. 이름이 18이네요. 첫 번째 강남 개발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를 지금 이제 계속 발전시켜 오잖아요. 앞으로 50년은 어디냐면 용산 쪽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해서 용산권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올라가죠. 상승이죠, 상승. 개발 그렇게 시켜놓고서 이게 안 올라가길 바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상승입니다. 당분간은 뭐 주춤할 수 있겠죠. 당분간 주춤할 수 있지만 그런 거 견뎌라. 있어요. 네. 내년에 2022년 3월이 총선이니 대선이니 그때까지만 개겨라. 그럼 또 다른 좋은 대책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2, 3개월 동안 약간의 관망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김포 3천, 5천 올라가 버렸어요. 토지거래 허가 발표 나오자마자 그 동네 바로 옆에 동네는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오는 거는 어디까지나 통계나 여러 가지 현장 정보를 보고서 결정을 하고 이루어지는 후행성이죠, 후행성. 근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하다못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정부는 계속 후속적인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지구에서 다 여기도 그럼 해, 여기도 그럼 투기과열지구 다 묶어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결국은 청와대 빼고는 전국이다 투기과열지구가 되겠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가 지금 세금적인 문제를 지금 걷는데 여야가 세금 걷는 데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척해요. 네. 그런데 국회를 이렇게 보면 다 자기네 입속이죠. 무지하게 세금을 많이 그래서 지들이 어렵다고 하죠. 해서 지들 월급 깎았냐고. 그렇죠.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개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들은 일 안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국회의원 끝나고 나면은 반납해야 되는 돈이나 이런 거를 이런 반납한데 제로 다 써버리고 퇴직금 줘버리고 우리 하나도 안 남았다. 또 모르죠. 그 뒤로 주고서 내 통장으로 다시 넣어 뭐 이런 거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캐시백이요? 자, 요번에 그 양도세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양도세 숫자가 일단은 7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아마 통과될 거예요. 통과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팔라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팔아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70% 거기다 이제 뭐 그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 72% 나오고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또 10% 붙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높이 때려버리는데 그게 지금 팔라는 얘기예요, 지금? 난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팔죠. 증여를 가죠.
증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든지. 말씀하신 신탁. 신탁 구조 방식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탁은 아까 말씀하신 건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신탁은 옛날 재벌들이 고유적으로 재산세나 다른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오래된 법입니다. 신탁법이라는 게. 그걸 이제 사용하면 되고 활용하면 돼요. 부자들은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양도세 70%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잠김 현상이 일어나겠죠. 잠김, TV나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다 떠드는 얘기고, 우리도 떠드는 얘기입니다만, 잠김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이건 오래 못 갈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많이 가봐야 이거는 법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1년, 2년 뒤에는 우리한테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때 유보라는 게 있어요. 대선 때 있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바로 연달아서. 그렇죠. 뭐 항상 이거를 법은 만들어 놓고 항상 유보하는 거 많아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거 유보시키는 거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거나 하거나 제일 처음에 실수요자는 붙지를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선분양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선분양을 해서 시행사나 건설사가, 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는 거를 투자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선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자금도 많이 수요되면서 자금도 이제 좋죠. 돌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돌려야 되는데 이게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은 이게 괜찮은데 실수요자는 겁나니까 못 들어가요. 실수요자는 처음에 안 들어가죠. 허허벌판에 신도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도 예원을 해도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들어가게 돼서요. 그걸 중간에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들어가서 완성될 쯤에 이제 그 자금력이나 우리로 얘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은 불륜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때 와서 이제 들어오거나 임대를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을 빼게 되면 건설사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죠. 막상 들어오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가 빈다는 얘기는 경제가 수월하게 어떤 걸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당시에는 거의 그래요. 허허벌판에 여기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해도 거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거의 일반인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분명히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가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입주하기 전에 분명히 분양권 시장도 있는 거고 입주권 시장도 있고 그리고 입주할 때 당시에 또 손바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국민들끼리 원하는 대로 좀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차이, 나는 좀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중 되면 좀 올라가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다 투기 수요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아파트를 올라가기를 기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올라가길 바라지 설마 내려가길 바라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4.1 대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고 이런 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5년이었던 걸 4년 단기, 그 다음에 이제 중기를 10년이었던 걸 8년으로 낮춰서까지 하면서 그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늘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맞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임대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월세나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돈이 있으면 진짜 누가 이사 가고 싶어요. 그렇죠. 매매 사서 자기 집 계속 안 올라도 돼. 난 더 이상 이사 안 가길 원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박 교수 얘기하셨지만 재개발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되면 일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입지는 좋은데 전월세를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 집이 후지니까. 그렇죠. 친환경적이거든요. 거기 가서 살아보면 노안이 와야지 살고 자연적인 게 많이 집안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곤충하고도 같이 살게 되고 여러 가지 그거를 재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겠냐고요, 솔직히. 요번엔 들어가서 실거주 하세요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다 쫓겨나 버리게 생겼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엄한 사람, 그냥 더 돈이 없는 실수요자보다 더 돈이 없는 일반 임차인들만 지금 잘못하면 다 나앉게 생긴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두 가지는 동시에 누리셔야 됩니다. 청약도 누리셔야 되고. 청약이요? 뭐 정부가 주겠다는데 청약이 청약 같지 않지만 어쨌든 3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앞으로 1, 2년 안에 분양되는 거는 아마 미분양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분양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람들은요 무주택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청약 통장과 무주택에 대한 개념이 막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통장을 깨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번에 돈이 좀 필요하니까 목돈 필요하니까 그냥 깨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약 늘라고 보니까 무주택이 안 돼버린 거예요. 가점이 제일 높은 게 사실 무주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비중을 두는 건데 그거는 사실 통장을 깨기보다는 예금담보대출로 해서 자기 거 활용할 수도 있고 90%나 이상 그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요참에 그냥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그냥 빌라 하나 사지 뭐 아파트 하나 그냥 사지 하시는 분이 내 친구예요. 엊그제 술 먹었는데 그냥 이사 다니기 싫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 그냥 사버린 거예요, 집을. 인생을 포기했군요. 그러니까 무주택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럼 나중에 3기 신도시에서 나오게 되면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 취득세하고 이제 법인. 저도 법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번에 법인은 진짜 요번에 좀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 우선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법인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법인이 부동산 개발법인, 부동산 임대법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게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산재해 있는데 그 임대법인을 다 이제 중과세를 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리고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맥힐 것이냐? 이제 법인이 있는 거를 이제 빨리 팔아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맥힐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맥힐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죠. 맥히다가 이게 어디까지 선을 그을 거냐 이제 안에서 대기업도 이거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대기업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큰 게 임대사업자법인이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데 우리가 의무 임대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지었던 거를 조합해서 안 되니까 4년 후로 해서 매각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조정이 한번 들어간다. 조정이 많이. 왜냐하면 이거는 법인에 대한 거는 지금 제대로 지금 대책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해놓은 거예요. 법인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법인만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인이 있는데 컨설팅 법인도 그 회사들이 다 뭐 어떻게 대처를 해놓고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뭐 법인이 부동산 매매 법인이 안 되면 유통법인으로 하지 뭐. 유통법인으로요? 그 아니면 뭐 개발법인으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만들면 되지.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해 낼 거고. 뭐 여러 가지 옷장사 법인 만들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신광규 있죠? 예, 신광규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풍경채가 임대로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피가 맨 처음에 첫날 당첨되고 난 사람이 3,800 안 팔았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6,500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약 다 치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계약이 다 끝났어요.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지금 1억 갑니다. 호가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지금 민간 임대로 해서 그냥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임대로. 이제 분양 안에 임대로 갈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니까 일단 자금 수혈은 돼.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계속해서 머리 좋은 한국 사람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별도의 방안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분양, 청약 그리고 각종 규제를 다 피해 나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반값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지지구 같은 경우 네. 공공이 분양하는 거는 그런 게 얘기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공급이 거꾸로 빠져 이제 있죠. 젊은 청년들한테 택지 3기 신도시 우리가 얘기하면 쉬 얘기해서 이럽시다. 84 정도가 되면 35평이라고 잡고 공사비 1억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자고. 그 다음에 거기 1,000만 원 해봐 3억 5천이야. 거기 7평 정도도 안 들어가. 응? 땅값이. 네. 그러면 하나에 얼마? 500만 원씩 치자. 뭐 1,000만 원씩 치자. 그러면 다 합쳐봐야 4억 되면 돼요. 4억 되면 지방 아파트 수준인데요, 그냥.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 공급해요. 근데 LH가 얼마? 보통 2,500평당 뭐 6억 7억의 분야. 젊은 사람들한테 사라는 얘기야. 지금 LH 장사시켜주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LH는 엄청난 성과급을 자기들이 갖고 가서 축제를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는 지금 현수막 지방 가면요. LH 땅 장사 잘한다고 지금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주. 아유, 뭐 칭찬받았던 마땅하죠. 왜냐면
그거 얼마나 싸게 수용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싸게 팔아서 처먹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진짜 투기는 그럼 LH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럼 LH지. 정부가 하고 있는 거지, 정부가. 그거 뒤에는 누가 있어? 정부 있잖아, 정부.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크림맥주나 이런 거 풀을 돈 쓰는 받아 사람은. 처먹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아마 안 받아 처먹을 거야. 기본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거 하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가서 쪼르륵 가서 만들어 온 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럼 도대체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부동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었던 나라, 우리가 시행했던 그러니까 일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다 뭐가 있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정책을 다 시행해 봤어요. 시행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지. 보유세를 올려보기도 하고 거래세를 올려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갖고 조정을 할 만큼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둘 중에 하나만 잡자. 대신에 그거를 남은 거 갖고 뭐를 올라갈 때는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올라가게 내비둬야 돼요. 강남을 때려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100억 가게 둬. 그리고 세금 왕창 매겨.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내비두면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럼. 그냥 자연봉으로 가자. 그렇지. 그거를 왜 때려잡으려고 그러냐고, 왜. 아, 그걸 못 봐서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지. 자기네들도 거기 집이 있으니까 때려잡는 척은 하겠지. 아. 자기네들 다 거기 집 있잖아. 국회의원 지금 현재 뭐 2급 이상 그렇죠. 예. 강남에 집 안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쪼다 그래, 쪼다. 아, 그러니까 요번에 정확하게 딱 결론이 나왔잖아요. 세종에 있는 거 팔래, 서울에 있는 거 팔래. 다 세종 거 팔았잖아요. 그래갖고. 세종 거 지금 판다고 얘기했지만 증여가 상당히 많아요. 증여로 가죠, 그죠? 예. 팔아도 자기 동생한테 팔고 네.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내 동생한테 팔았어. 아니면 뭐 내 처갓집에 팔았어 이거죠. 아니면 내 친구한테 넘겼어. 그렇죠. 지금 뭐 그 아무리 친구한테 한다고 넘겼다라는 게 뭐에 따르는 얘기예요? 명의신탁이죠. 명의 신탁. 돈은 왔다 갔다 했겠지만 명의를 잠깐 빌린 신탁이라고 봐야죠. 좋은 말로 명의신탁, 나쁜 말로 하면 도둑질. 거짓말로 하면 그 다 거짓말이죠. 네. 세종도 많이 올라갈 건데 왜 팔겠어요? 2급 이상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팔까? 안 팔고 차라리 내가 옷 벗는 한이더라도 이거 갖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아니, 나 차라리 나 승진 안 할게.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40%도 이행 안 할 거예요. 박사님이 제시하시는 솔루션은 근본적으로 공급의 확대가 정답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공급도 이제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극화 시켜라 이거죠. 양극화요. 자, 우리가 얘기하면 공급도 그런 거죠. 신도시를 향한 공급도 있고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개판이냐면 임대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해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년 후에는 일반 분양 전환시켜버려. 예. 이런 나쁜 새끼들이 다 있어. 살던 분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야. 그 이지 뭐야 이거. 진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열받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4년 임대 살다가 8년 임대 살다가 그럼 임대 산다는 얘기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임대 살고 있는데 8년 뒤 4년 뒤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아무리 시세보다 낮게 간다 할지라도 한 방에 목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임대 사신 분들이 그 돈이 어딨냐고. 그럼 결국은 다 쫓겨나고 그 물건 누가 갖고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갖고 가는 것밖에 안 돼. 아, 그것도 있지만 LH에서 판교 같은 경우는 LH가 4년, 8년 임대를 했어요. 네. 8년 임대를 하고서 임대 받는 사람한테 선분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기회는 그것까지 줄게 하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지금 현 시세로 줄게. 아니, 시세보다 조금 낮게 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있냐고요.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가 올라와서 그럼요. 그걸 감당이 안 돼. 거기다 또 뭐냐면 못하죠. 그 사람들 어디서 뭐냐면 돈이 있어. 거기다 또 뭐냐면 웃긴 게 LH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잖아. 대출도 안 해줘. 그럼 현금 박치고 사야 되는데. 임대 살던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임대를 살고 이걸 분양받을 욕심에 들어갔는데 뒷박도 그런 뒷박이 없죠. 뒷박을 때리는 게 아니고 아예 쇠뭉치를 해서 뒤통수를 쳐서 머리를 박살내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런 데가 지금 수많은 그 임대 그거에서 그런 거를 공급을 해서 연구로 만들거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계속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그렇죠. 못 사는 사람 들어가게 하거나 그러면 양극화 시켜야죠.
근데 양극화 시킬 생각도 할 생각이 없죠. 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걔네들이 그걸 또 하겠어요. 그렇죠. 그 동네 지들이 살거든. 임대 아파트 있는 게 싫거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래. 요번 정권에 대한 요번 정책까지 한마디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법인이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많이 될 겁니다. 법인에 대한 거를 이번 7월달 우리가 얘기하면 국회에 열려서 어떻게 법이 통과되느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보유세하고 양도세는 아마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 또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좀 되겠지만 될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한채 쪽으로 이제 기우는 쪽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동지들처럼 뭐 50채, 100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4, 50채 이상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부동산 쪽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산시켜 놨던 거를 좀 정리해 나갈 필요는 없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잠깐 어려울 겁니다. 잠깐. 왜? 우리는 대선이라는 게 있다. 대선은 항상 풀어주게 돼 있다. 이 정부 정책은 실패한다. 집값은 올라갈 겁니다. 화이팅! 자, 이영삼 박사님의 아주 직설적인 말씀, 저주는 아닌데 예언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옆에 있는 저는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